4월 새벽 3시 저는 한 여자의 손을 꽉 잡고 영하의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순찰대 불빛이 강둑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당겨 물속에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신변 보호를 위한 가명입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김정은의 비밀 별장 원산 특각에서 일했던 관리요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2,500명이 지키는 철옹성 안에서 17살 소녀들이 어떻게 끌려오는지.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그 안에서는 프랑스 와인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쁨조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들키면 사형,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제가 목숨 걸고 품어온 이 USB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잠깐만요. 1분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16년 가을 제가 29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평양에서도 핵심 계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계시에 있는 군수공장 기술자셨거든요.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제가 5살 때 평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강계에서 평양으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북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내각 산하기관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당에 충성했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었어요. 그러다 2016년 가을 갑자기 호위사령부 특각관리처로 발령이 났습니다. 철민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쉰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는 부서라고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해 늦가을 저는 원산 특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원산 특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산 하나가 통째로 김정은의 땅이었어요. 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유람선 선착장, 승마장, 수족관, 골프장.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경비 체계였습니다. 특각을 지키는 인원만 2,500명, 연대 규모였습니다. 특각 하나에 연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경비 원칙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50m마다 한 명씩 보초가 섰습니다. 전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요. 그런데 김정은 원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25m마다 한 명씩 섰어요. 7.62mm 기관총을 설치하고 사람으로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전자기계라도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촘촘히 세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거였어요. 오른쪽 왼쪽을 감시하면서 누가 뒤를 돌아서 총을 쏘지 않는지 서로 지켜보는 겁니다. 수령님을 지키는 군인들조차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특각 주변에는 이중경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깥쪽 일선에는 잠복 초소가 15개, 50m 간격으로 보초가 배치되고 기관총이 초소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앞에는 차단물이 8겹이나 쳐져 있었습니다. 녹지대, 철조망, 지뢰밭, 콘크리트 벽, 새도 못 넘어갑니다. 안쪽 이선 경비는 더 빡빡했어요. 20m, 25m 간격으로 사람이 섰습니다. 특각에서 보이는 산봉우리에는 전부 경비원이 있었어요.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바다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중 매복 작전이라고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경호를 섰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1994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왔을 때 김일성 주석과 대동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그때 잠수부들이 배 밑에 깔려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인가 감옥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털어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으니까요. 제 업무는 특각 행정관리였습니다. 연애 준비, 물품 반입 기록, 시설 점검 같은 일들이었어요.
원수님께서 한 달에 대여섯 번은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특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연애가 있는 날이면 어디선가 젊은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20명, 30명, 많을 때는 50명도 넘었습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예뻤어요. 저 동무들은 누구야? 선임에게 물었더니 그가 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쳐다보지 마. 절대 말 걸지 마. 알겠나? 그날 밤 저는 창고 정리를 하다가 연회장 뒷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제가 그곳을 탈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녀들 중 한 명의 손을 꼭 잡고서 원산 특각에서 일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16년 겨울, 그해 유난히 추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젊은 여자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선임이 그렇게 무섭게 경고했으니까요. 그냥 연애 때마다 나타나는 공연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자 창고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조, 피복 지급 명단. 기쁨조.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여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나이, 키, 출신 지역이 쓰여 있었습니다. 17, 18, 20.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25이었습니다. 키는 전부 170cm가 넘었어요. 뭘 보는 거야? 뒤에서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냥 정리하다가 그건 내가 볼 서류가 아니야. 당장 잊어버려. 선임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금고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봐버렸어요. 명단 맨 위에 적혀있던 글자를. 행복조, 봉사조, 만족조, 세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행복조는 노래와 춤을 담당하고, 봉사조는 안마와 시중을 들고, 만족조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대연회장 옆 작은 방에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20명 넘는 젊은 여자들이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 하이힐, 화려한 옷차림. 그런데 그녀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 같았어요. 한 여자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입술 밖으로 삐져나갔어요. 옆에 있던 언니뻘 여자가 조용히 닦아주더군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기쁨조 선발 과정이 끔찍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전국에서 14살부터 25살 사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처녀인지 확인하는 검사부터 시작해서 작은 상처 하나, 점 하나도 결격 사유가 되었어요. 김정은은 자기보다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170cm 이상만 뽑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저는 뒷정리를 하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연회장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간부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야, 이리 와, 술 따라. 너 춤 잘 추네? 더 가까이 와봐.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복도 끝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19, 2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도 없었고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2,500명이 지키는 이 철옹성에서 잘못 나섰다가는 저도 끝이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는 50m마다 기관총 든 군인들이 서 있고 바다에서는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경호를 서고 산봉우리마다 감시초소가 있는 이곳. 이 삼엄한 경비가 지키는 게 뭘까요? 국가의 안전? 아닙니다.
저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일들을 감추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미사일 부품을 만드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고, 수령님을 위해서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 국가가, 그 수령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저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체제를 완전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부 간부들이 문제인 거라고, 원수님은 모르실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제가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원산 특각에 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빴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일 행사 준비였거든요. 특각 전체가 난리였어요. 25m 간격으로 보초가 서고 잠수부들이 바다에 투입되고 산봉우리마다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연애용 물품 반입을 확인하느라 창고와 본관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그러다 본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기쁨조 대기실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20명쯤 되는 여자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맨 뒤에 있던 여자가 소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얼른 주워서 건네줬습니다. 여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2~23살쯤 되어 보였는데 다른 기쁨조 여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평양 말씨였어요. 조심하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곳에서 친절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겠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다른 여자들을 따라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산 특각에서 기쁨조와 관리요원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섞으면 사형감이었어요. 경비원 2,500명이 바깥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서로를 감시했어요. 누가 누구와 얘기했는지, 누가 어디를 쳐다봤는지 전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 그녀가 눈에 밟혔습니다. 물자, 배급 업무를 핑계로 기쁨조 숙소 근처를 지나가곤 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김은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출신 17살의 기쁨조로 선발되어 6년째 이곳에 있었습니다. 행복조, 그러니까 노래와 춤을 담당하는 조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기요, 은하였습니다. 손에 빈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반납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 여기 놓으면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둘이 단둘이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보면 끝이었습니다. 선생님,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바깥이요? 평양이요. 요즘 평양은 어떤가요? 저는 여기 온 뒤로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6년, 17살부터 23까지 이 철창 같은 특각에 갇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양은 그대로예요. 대동강도 있고 유경호텔도 있고. 유경호텔, 저 어릴 때 아버지랑 그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녀의 눈에 잠깐 빛이 돌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선생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재빠르게 상자를 내려놓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미쳤나? 죽고 싶나?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기쁨조와 정을 통하면 사형이었어요. 총살이 아니라 공개 처형,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까지 전부.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경호텔 앞에서 아버지와 사진을 찍던 어린 소녀. 그 아이가 어쩌다 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기나 할까요? 며칠 후,
저는 창고에 일부러 물건을 빼놓았습니다. 은하가 다시 올 구실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왔습니다. 선생님, 또 뵙네요.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17년 여름, 저와 은하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복도 끝에서, 새벽 물자 점검 시간에 5분, 10분, 길어야 15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녀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살 때 학교에서 갑자기 불려갔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예쁘다는 이유로요. 검사를 받았는데 처녀인지 확인하는 검사부터 시작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점 하나, 상처 하나도 결격 사유가 되었어요. 그렇게 뽑혀서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영광인 줄 알았어요. 수령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니까 은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긴 감옥이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예술단에 갔다고만 알렸답니다. 편지도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검열받은 내용만 보낼 수 있었어요. 전화는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대에서 춤추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큰 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연회장 뒤편에서 물자 보충 업무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연회장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통로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에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어요. 외국산 양주, 수입과일, 소고기. 평양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기쁨조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술잔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받아. 여자가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간부가 또 술잔을 들이밀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기쁨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하를 봤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행복조니까 공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한 간부가 은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이리 와서 앉아.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뛰어들어가서 그 간부를 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뛰어들어가면 저도 죽고 은하도 죽고 우리 가족까지 전부 끝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새벽, 저는 창고 뒤에서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철민, 선생님. 은하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만족조로 옮기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족조. 그게 뭘 하는 곳인지 저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25 넘으면 행복조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만족조로 가래요. 아니면 경호원이랑 결혼하든가.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누가 몰라. 발각되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상관없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은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비쳤어요.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반드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가자. 은하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있는 증거. 저는 USB를 하나 구했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목숨을 건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초까지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특각 관리요원, 밤에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 처음엔 서류부터 시작했습니다. 물자 창고에 혼자 있을 때 기쁨조 명단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셔터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들었으면 어쩌지. 문 쪽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물품 반입 기록을 찍었습니다.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소고기, 스위스 시계. 한 번 연회에 들어가는 물품 값이 일반 주민 10년치 10년 값이었어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제일 위험했던 건 연회장 촬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자 보충을 핑계로 연회장 뒷문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재빨리 소매 안에 밀어넣고 돌아섰어요. 아, 문이 덜 닫혀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3초, 5초,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타다, 경비원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은하의 증언도 녹음했습니다. 새벽 창고 뒤에서 은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발 과정, 훈련 내용, 연회에서 겪은 일들. 저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희는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살 때 끌려와서 웃는 법, 술 따르는 법, 춤추는 법. 전부 배웠어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언니가 거부했다가 다음날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멀리서 순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녹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장 어려운 건 USB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특각에서는 퇴근할 때마다 보안 검색이 있었어요. 몸수색, 소지품 검사, 휴대폰은 반출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촬영한 사진과 녹음을 USB로 옮기고 휴대폰에서 삭제했어요. USB는 신발 밑창 안에 숨겼습니다. 칼로 밑창을 파내고 USB를 넣고 다시 붙였어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 목숨이었어요. 어느 날 보안 검색에서 경비원이 제 신발을 유심히 봤습니다. 신발 벗어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어요. 경비원이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밑창을 눌러보기도 했어요. 5초, 10초. 경비원이 신발을 던져줬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신발을 신고 걸어 나왔어요. 모퉁이를 돌아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넉 달, USB 안에는 기쁨조 명단, 물품 반입 기록, 연회장 사진, 김정은, 방문 일정, 그리고 은하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원산 특각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2018년 봄, 저는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나가요. 은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500명이 지키는 철옹성, 8겹의 차단물, 50m마다 서 있는 기관총, 그 모든 걸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USB 하나를 품에 안고 2018년 봄, 저는 탈북 루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원산 특각 관리요원이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얻어 평양에 다녀오는 척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어요. 친척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브로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가야 해. 함경북도 회령 근처.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그나마 느슨한 곳이라고 했어요. 돈은 중국 돈으로 12,000위안. 한 사람당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모은 돈을 전부 털었어요. 문제는 은하였습니다. 기쁨조는 특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외출, 휴가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면 방법이 필요했어요. 병가를 써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병가요? 기쁨조도 아프면 병원에 가요. 평양봉화진료소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병가가 승인되어도 감시원이 따라붙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은하에게 약을 구해줬습니다. 먹으면 열이 나고 설사를 하는 약이었어요. 진짜 아픈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양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쉰이 넘으셨는데도 미사일 부품을 만드시는 아버지. 그 거친 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철민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감자조림.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엄마, 아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멈추셨어요. 야, 이 녀석이 왜 이래?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냥 효도를 못해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슨 효도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지.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탈북합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부모님도 위험해지니까요. 평양을 떠나기 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였어요. 절을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불효자가 떠납니다. 부모님, 좀 지켜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원산 특각으로 돌아와서 저는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날 병가 신청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철민, 선생님, 정말 되는 거죠? 반드시 될 거예요. 믿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인지 그녀의 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USB는 여전히 신발 밑창 안에 있었습니다. 원산 특각의 모든 비밀을 담은 그 작은 기계.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018년 4월 18일.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은하는 계획대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전날 밤 약을 먹어서 진짜로 열이 나고 설사를 했어요. 특가 의무실에서 검진을 받고 평양봉화진료소로 이송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평양에 아픈 친척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은하를 태운 차가 특각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시원 한 명이 따라붙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봉화진료소에서 감시원을 따돌리기로 했거든요. 저는 따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은하와 합류하기로 했어요. 평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동강 근처 작은 골목이었어요. 저는 골목 안에서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은하가 오지 않았습니다. 들켰나? 잡혔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도망쳐야 하나?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은하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감시원이 안 떨어져서. 괜찮아요. 왔으니까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는 그날 밤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청진에서 회령까지는 브로커가 마련한 차를 탔어요. 회령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폭이 좁은 곳을 골랐다고 했어요. 50m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밤에도
순찰을 돌았거든요. 브로커가 경비 교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새벽 3시부터 3시 반 사이. 그때 건너야 해. 4월이었지만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갈 수 있겠어요?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민 선생님이랑 같이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리고 숨이 막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살을 헤쳤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넘어지면 물에 휩쓸릴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멈춰요. 저는 은하를 끌어당겨 물속에 웅크렸습니다. 코끝까지 물이 찼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불빛이 강둑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은하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요. 빨리. 남은 거리를 미친 듯이 건넜습니다. 손발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앞으로.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은하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냈어요. 해냈어요.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USB는 무사했습니다. 방수 비닐에 싸서 속옷 안에 넣어뒀거든요. 신발 밑창은 너무 위험했어요. 물에 젖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브로커가 중국 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빨리 와요. 차 타요. 우리는 젖은 몸 그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강 건너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은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철민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까지 가야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만강은 건넜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어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탈북자를 잡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강제 북송이었어요. 돌아가면 총살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동남아시아 루트를 알아봐 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2달이 걸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은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2018년 6월,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에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네, 이제 됐어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시고 깨끗한 옷을 주시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아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유의 나라.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정부 욕을 해요? 안 잡혀가요? 제가 물었더니 교육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여기선 그래도 돼요. 자유니까. 자유. 그 말이 가슴에 와닿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은하와 저는 하나원을 나온 후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손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철민 씨,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산 특각에서 떨면서 잡았던 그 손을. 이제는 떨지 않아도 되는 손을. USB는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하나?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북에 계신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은하가 말했습니다. 공개해요. 저처럼 갇혀있는 언니들, 동생들이 아직 많아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7살에 끌려가서 7년을 갇혀 살았던 그녀. 그 지옥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USB 자료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기쁨조 명단, 물품 반입 기록, 연회장 사진들.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김정은의 호화 생활, 어린 여자들을 착취하는 기쁨조의 실상이 알려졌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곳에서는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들이 물건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2,500명이 지키는 그 철옹성 안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커피를 마셔요. 주말에는 손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뉴스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요.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딸이 탈북한 걸 아셨을까요? 예술단에 간 줄 알았던 딸이 기쁨조였다는 걸 아셨을까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싶어요. 불효자가 살아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산 특각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기쁨조가 있습니다. 14살, 15살 소녀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저와 은하처럼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저 북쪽에도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는 걸. USB 하나에 담긴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통일이 올 거라고, 우리 세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오면 은하 손을 잡고 두만강을 다시 건너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